네, 이렇듯 오늘도 14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누적 확진자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한 달 새 2배가 넘게 올랐고 특히 고령층의 확진도 다시 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증가 추이를 다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3만 명대의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주말 효과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주말 효과가 약간은 있는 듯이 보여요. 예, 제가 항상 월요일이면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1월 중순 오미크론이 유행한 이후로는 사실은 주말 효과라는 것이 거의 없고요. 수요일, 목요일 날 최고치를 찍은 후에 조금씩 늘어나서 주말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말은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17만 1,452명에서부터 약간 줄어들더니 지금 월요일에는 좀 더 많이 줄어서 전일에 비해서 2만 3,94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말 효과가 약간 나타난 것, 즉 이 급격한 증가 추세는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것을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 안심할 상황인 것이 아닌 것이 네. 이제 화요일이 지나서 수요일, 목요일 날 20만 명을 넘어가서 이게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번 유행이 아마 기로로 보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양성률이 주말 효과에 의해서 진단검사 수가 줄었는데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38%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라는 건 이제 앞으로의 그 증가 추세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급증 추세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 수요일 날 20만 명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지난주처럼 그렇게 급격한 추세는 좀 둔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오늘 사망자가 최대치 114명이 나왔죠. 네. 엊그제 112명보다도 더 많은 수가 나왔고 엊그제만 해도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위중증 환자들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수는 줄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위중증 환자도 52명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로써 누적 확진자가 총 3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첫 100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2년이 걸렸지만 200만 명은 불과 보름이었고요. 또 300만 명까지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주기가 더 짧아질까요?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400만 명이 되는 데는 뭐 한 주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만 명이 되는 데까지는 좀 기대하기로는 이 한 주일보다는 좀 긴 시간이 걸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아마 3월 중순경이 이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20만 명대에서 어느 정도 이 정체기를 나타내면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20만 명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일주일이면 140만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기대하는 만큼 좀 빨리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된다면은 일주일이 넘어 걸릴 수가 있을 텐데 뭐 당분간은 이 추세 즉 20만 명 전후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다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절대로 아니죠. 예, 그리고요, 이 폭증세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고령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거든요. 현재는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감당 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이 이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는 700명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실제 병상 가동률은 45%를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중환자 병실이 코로나가 아닌 질병으로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확진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환자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거의 5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있는 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라는 것은 한 2주 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확진자 수라는 것은 뭐 10만 명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16만, 17만 명 이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2, 3주 후에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지금 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어서 과연 2천 명을 넘어가는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정점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점을 정부는 3월 중순 한 25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병상도 문제지만 의료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2천 병상 정도를 돌리려고 그러면 그만큼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방역 당국에서 병상 수로는 중환자실을 2,700개 정도, 2,700여 개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다 돌리려면 모든 인원에 더해서 플러스 인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때 격리되는 의료진이 생긴다면 그만큼 못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뭐 BCP라고도 하는데 즉 감염이 됐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사람들은 바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으로 해서 의료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병원 안에서의 감염 관리 매뉴얼을 잘 만든다면은 실제로 2,000병상 이상 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00명 이상 가지 않도록 아마 지금 숫자상으로 볼 때에는 최대치로 가면은 2,000명 정도 대에서 2,700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잘 마련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을 갈 때 QR코드를 더 이상 찍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정부가 이런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 이용시설 방역 패스 일시 중단한다고 예. 밝힌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법원 판결들도 이 방역 패스를 일단은 인용을 해서 쓰지 않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많고 지역 편차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방역 패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냐면 그렇지가 않죠. 방역 패스라는 의미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또 이 밀접 접촉자들을 찾아내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찾아내는 걸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 패스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방역 패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진단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진단 여력도 부족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방역 패스를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폐지함으로 해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 가능한 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확진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진단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조치는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역 패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검사 역량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역량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진단을 받으러 가는 대상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뭐 거의 풀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력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대본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할 땐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혀서요. 안정적 상황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은 지금의 이 확진자 수의 증가가 아니죠. 입원하는 환자들 또는 중증 환자들, 사망자 수의 비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정점으로 가면서 25만 명 정도 갔을 때 어느 정도 환자가 유지되느냐를 보고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간다면은 그때에는 우리가 안심하고 불확실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방역 완화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남아 있죠. 지금 이번 주에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가 제일 먼저고요. 네. 이번 주말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추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월 달 정도, 3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그런 방역의 완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아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 의료진들의 격리 기간도 단축이 됐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경우에 코로나 확진된 의료진의 격리를 7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는데 불가피한 조치라고 봐야 됩니까? 예, 이것도 불가피한 조치죠. 의료진이 부족하게 되면 진료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지 일반적인 진료 자체가 역량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로 7일에서 5일로 줄였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병상에서 일주일 이상 치료를 받고서 입원 중인 사람들이 이 격리 해제가 됐을 경우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감염 관리 면에서 보면 위험할 수도 있죠. 일반 병상에 코로나 감염이 가능할 수 있는 환자가 입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코로나 병상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염 확산을 막는 처치를 잘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전국의 다른 병원들도 이런 조치가 가능해져야만 우리가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일반 병상이 모자라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오미크론의 증상은 입원을 하더라도 재원 기간이 3, 4일로 짧다고 하니까 예. 사실은 감염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외의 증상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의료진이라서 5인으로 단축이 되는 거고 일반 환자들이 5일로 단축될 가능성은 없는 예, 그건 걸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의료진인 경우에만 여기서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족 간 감염, 릴레이 감염이 위험하다 이런 대화를 상당히 많이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가족 이 부분이 더 완화가 됩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동거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들이 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기존의 가족들은 격리를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2번 PCR 검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예, 그것은 또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고요.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접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격리는 사실은 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전부를 다 합쳐서 격리 면제를 하고 동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3일 만에 PCR 검사를 한번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7일 때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반한다 할지라도 뭐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방역 패스도 중단이 되고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도 면제가 되면 예. 사실상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단 면역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과연 집단 면역이라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예, 영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유행이 빨리 지나갔고 지금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전 국민의 95% 이상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7, 8만 명 정도 수준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가는 것이 지금 목표로 보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에 맞는 방역 대책을 만드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역 완화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방역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밝힌 하루 최대 PCR 검사 건수 이 역량이 85만 건인데 최근 90만 건을 넘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방역 당국이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이 양성이 나오면 이것을 바로 확진으로 판정받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것이 전문가용이라 할지라도 위양성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위양성이라는 의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확진을 받게 되면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또 박스러비들을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관리군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전제는 달려 있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팍스러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제 4만 1,000명분이 들어와서 아마 네. 지금 5만 명, 한 6만 명 가까운 정도의 처방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확진자의 발생 비율에 비하면은 일반적으로 처방하기엔 너무 숫자가 적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확진된 사람에게만 투약할 수 있고 좀 더 빨리 투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투약한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또 환자 관리라든지 또는 재택 관리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신속한 처치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박스로비드 말씀을 좀 해주셔서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4만 1,000명분이 지금 국내로 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결한 게 76만 2천 명분 중에서 지금 7만 3천 명분이 국내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처방된 인원이 24일 기준으로 17,660명. 아까 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량에 비해서 처방 인원이 조금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기준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까요? 뭐 기준의 확대라기보다는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병용 금기 약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자들의 그 조건에 따라서는 신장이라든지 간이 나쁜 경우에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만 처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또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를 알고 분류가 돼서 확진자로서 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5일이 지나가 버리면은 처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선택적으로 이 처방 대상이 되는 연령층들, 대상자들은 좀 더 철저하게 빨리 처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처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과연 그 병용 금기 약물들을 5일간 끊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 하는 우려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환자의 현재 상태가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것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간단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철저히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팍스로비드가 실제로 많이 사용해 보면은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5일 정도 끊을 때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약의 부작용이라보다는 이 5일 동안 끊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뭐 내분비 선생님이라든지 그 약을 처방한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어느 정도 의논이 된다면 처방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이 많이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4만 명분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걸 다 처방한다고 그래도 네.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이지만 하지만 이 숫자만이라도 위중증을 줄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의 위중증 환자 수는 뭐 많아야 1,000명, 2,000명 이런 수준인데 몇만 명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은 될 수가 있죠. 네, 이 재택 치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재택 치료 중 사망 소식이 종종 들려오면서 이 재택 치료 일반 관리군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은 관리 부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분류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분류를 할 때 적어도 생활치료센터에 가야 되실 분이 일반 치료를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악화되었을 때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분류상에 있어서 지금 생활치료센터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연령이 낮다 할지라도 상당히 깊은 기저질환이 있는 또 영유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모랑 같이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관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그런 분류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더 잘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인원이 충원이 돼야죠. 보건소에서 지금 이렇게 17만 명씩이나 하루 나오다 보니까 분류하는 상황이 완전히 좀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분류 자체가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의료진의 투입이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분류이기 때문에 이 분류에 있어서 지금 좀 더 보강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요, 이 확진된 30대 만삭의 임신부가 병상이 없어서 헬기를 타고 성남에서 진주까지 이동을 해서 이 병상을 찾았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사실 임신부 병상 확충에 대한 얘기는 계속 들려왔고 정부도 확충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래도 부족한 겁니까? 부족하죠. 이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군 단위에서도 분만을 할 수 없는 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라는 것이 산과하고 부인과인데 부인과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분만을 할 수 있는 산과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건 의료체제의 문제인 것인데 실제로 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터지고 나고 또 재택치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임신부들이 갈 수 있는 병상, 즉 확진된 임신부가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상이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즉 구급차에서 너무 오랜 기간 대기하다 보면은 뭐 다행히 순산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망하는 케이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느린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임신부들이 분만할 수 있는 그 분만 병상은 절대적으로 많이 늘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만 보더라도 성남에서 진주까지 해서 병원 가기까지 8시간이나 소요가 됐다고 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것 같은데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방안 외에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이 또 동반돼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요. 이 임신부가 분만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산부인과를 갔을 때 그분이 확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만약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임신부들이 거기 병원에 다니는 임신부들이 전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병원이 자기네가 그 환자를 받고 싶어도 그 평판 때문에 못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요.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죠. 즉 일반 외래를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 즉 상과가 있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병원에서 그 확진자가 분만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 주게 돼야 일상 진료, 즉 동네에 있는 상과에서도 분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대부분의 그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네 병원을 알리지 말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게 산모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산모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어서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괜찮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와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불안하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 10%도 안 됩니다. 임신부들이 접종받은 경우. 이 mRNA라는 백신이 한 1년에 걸쳐서 개발이 됐는데 장기적인 후유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상에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은 적었다 하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전부 꺼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노바백스라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생겼습니다. 노바백스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단백질을 합성한 백신이기 때문에 뭐 가닥실이라든지 뭐 B형 간염이라든지 뭐 B형 간염 백신인 경우는 뭐 태어난 아이한테도 바로 접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임신부한테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임신부가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라는 백신을 1회라도 접종을 받게 되면 사실은 위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번은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면역 저하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일 접종은 지난 14일이 시작됐고 이제 사전 예약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4차 접종 대상자를 좀 확대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 4차 접종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3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그 장기적인 중증 예방 효과는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4차 접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면역 저하자들이라든지 초고령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체가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라 할지라도 3차 접종을 하나 4차 접종을 하나 사실은 그 면역력이 더 생겼다고 하기는 어렵고 T세포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관용성이 있어서 조금 다른 변이의 바이러스가 감염되더라도 세포 면역은 남아있기 때문에 위중증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3차 접종까지 받았다고 하면은 굳이 4차 접종은 받을 필요가 없어서 적어도 수년간은 이것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염 자체는 되지만 감염된 후에 증상이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대부분 끝날 것이기 때문에 4차 접종의 이득은 일반적인 면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4차 접종을 시작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철회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들이 4차 접종의 이득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든가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다든가 뭐 초고령인 경우에 거의 면역력이 없으신 분들 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집단 시설에 계시는 입소자라든지 종사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요, 4차 접종 말고 이 3차 접종 같은 경우에 백신 패스가 지금 중지 결정이 나면서 2차까지 맞으신 분들 중에 그럼 나 3차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젊은 층들, 정상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2차 접종 후에 3차 접종을 그다지 빨리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6개월 이후에 뭐 유행이 잠잠해진다면 안 맞아도 되고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3차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것이 2차 접종만으로도 T세포 면역은 충분히 젊은 층에서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49세 미만의 연령층이라면은 굳이 3차 접종을 빨리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지난주 토요일로 딱
1년이 됐더라고요. 사실 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이 백신 시작한 지 1년을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예방접종을 했죠. 작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요양병원, 요양원부터 시작을 해서 좀 백신의 수급이 문제가 됐었던 적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았고 뭐 12세 이상으로만 따지면은 90% 이상 94% 정도까지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맞는다는 것은 사실 무리일 수가 있고요. 3차 접종의 경우에 있어서도 60대 이상인 경우는 88.2%고 전 연령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61%가 3차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예방접종률이 높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유지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예방접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부작용 사례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처는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지는 몰라도 일단 시간 차이라 할지라도 부작용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일부 제약사들에서 이렇게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에 맞춤형 백신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이런 백신들을 맞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오미크론은 지금 결국은 코로나19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백신은 우한 바이러스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오미크론 대형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도 추가 접종을 했을 경우 기존의 백신과의 효과의 차이가 그다지 많이 없다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계속 나오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2주간 학생들 원격 수업을 권고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의 재량에 맡기겠다. 이게 지금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학습 격차 문제도 있고 코로나 확산 문제도 있어서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연히도 코로나의 정점으로 가는 시기하고 개학 시기하고 또 우리 대선 시기하고 다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등교를 하는 개학은 한 2주일 정도는 원격 수업으로 돌리는 것이 전체적인 오미크론의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학교 당국에서 잘 결정을 하셔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대면 등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행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어린아이들은 또 접종을 못 받는 연령들이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다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이 시기 이 3월에서부터 중순까지 가는 시기는 등교는 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교육당국이 학교장들의 재량을 맡겼고 또 일부 학교장들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역 지침에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학부모들의 의견은 다 반반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교육청 단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방역 지침을 결정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